안녕하세요. 주드 프라이데이입니다. 여러분은 하루를 어떻게 마무리하시나요? 지친 몸을 이끌고 집에 돌아오면 사실 아무것도 하기 싫죠. TV를 켜거나 그것도 귀찮으면 침대에 몸을 비스듬히 누이고 스마트폰으로 유튜브를 봅니다. 그러다가 잠들고 일어나면 또 하루가 시작돼 있죠. 잠을 자긴 했는데 일어나도 피로감은 여전하고 또 하루를 버텨야 한다는 부담이 어깨를 짓누릅니다. 때론 과연 이번 생은 이러다 마는 건가 싶기도 하죠. 미래의 희망은 고사하고 그저 누군가에게 혹은 무언가에게 작은 위로나 용기를 받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되게 힘들어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하루하루 살기 바쁘고 요즘엔 다들 여유가 없어요. 화를 내지 않으면 그나마 다행이죠. 전 힘이 들 땐 유쾌한 영화보다는 뭐랄까 되게 스트러글하고 우울한 영화나 소설이 좋더라고요. 이게 꼬인 마음인지는 모르겠지만 코미디 예능을 보고 있으면 다들 행복하고 즐거운데 나만 힘이 드나 싶어서 그런가 봐요. 그래서 고생하는 사람들을 보면 동지애와 연대감, 전우애가 생겨서 위로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무리 부인해도 인간이란 원래 그래요. 힘들어도 다 같이 힘들면 그 안에서 어찌저찌 살아가지만 나만 서러운 건 참지 못합니다. 어지러운 세상에서 나라도 살아남기 캠페인에 동참하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은 학습 교재로 1914년 지금으로부터 111년 전에 발표된 일본 소설 나스메 소세키의 마음을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이상하게도 오래전에 쓰여진 이 소설의 문장을 읽고 있으면 어쩐지 마음의 안정을 넘어서서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과 불안에 대해 뭘 그런 걸로 그렇게 쓸데없이 고민하냐가 아니라 너만 그런 게 아니야. 실은 나도 비슷한 고민으로 괴로워하고 있어. 라는 말로 위로를 주고 오늘과 또 내일을 살게 하는 용기와 힘을 줍니다. 이 어지럽고 건조한 세상에 나 혼자인 줄 알았는데 나와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누군가의 생각을 문장을 보면서 그래, 맞아, 나도 그래 하는 동감과 인간 내적인 연대감을 느끼게 됩니다.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아도 내가 가지고 있었던 마음을 다른 사람도 함께 느끼고 있었다는 동감이 꽤 큰 위로와 힘이 됩니다. 동병상련이란 말도 있잖아요. 게다가 이 나스메 소세키의 문체가 너무나 간결하고 매력적이에요. 살다 보면 친구가 필요합니다. 얘기하다 보면 어려울 때 도움을 주고 또 위로와 용기도 되고요. 그런데 친한 사람 친구는 위로가 될 때도 있지만 가끔씩 혹은 자주 질투나 배신의 감정으로 상처를 주거나 받기도 합니다. 사람이니까요. 그래서 시간이 갈수록 친구를 만들기 어렵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여러분에게 자신의 마음을 이해하는 친구를 얻듯이 그런 작가를 찾는 것이
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되도록이면 이미 세상을 떠난 오래전의 작가가 더 좋은 것 같고요. 인간적으로 실망할 이유가 없으니까요. 그런 저의 가장 가까운 친구 중 하나가 바로 나스메 소세키입니다. 일본 문학의 양대 산맥이라고 하면 설국의 가오바타 야스나리와 마넨 원년의 풋볼의 오에 겐자부로, 그리고 그 양분으로 자라난 일본 근현대 문학의 시작이라고 추앙받는 이 마음에 나스메 소세키가 있습니다. 나스메 소세키는 1867년 명문가인 나스메가에서 오난 3녀 중 막내로 태어났습니다. 나스메 소세키가 태어날 당시에는 에도 막부가 막 붕괴된 이후 혼란기였는데 그의 생가 역시 몰락하고 있었기 때문에 나스메 소세키는 태어난 직후 부친의 친구였던 시오바라 쇼노스케의 양자로 가게 됩니다. 하지만 여러 문제로 다시 본가로 돌아오게 되는데 처음엔 할아버지인 줄 알았던 사람이 자신의 친아버지라는 사실에 당시 나스메 소세키는 큰 충격을 받았다고 해요. 그럼에도 공부는 열심히 했나 봅니다. 1893년에 도쿄 제국대학을 졸업하고 도쿄 고등사범학교에 영어 교사가 됐는데 당시 그는 일본인이 영문학을 가르치는 것에 대해서 매우 어려움을 느꼈고 또 가족들의 잇단 죽음과 자신의 폐결핵, 신경쇠약 등으로 고생하기 시작합니다. 그런 와중에도 1900년 5월에 영문학 연구를 위해서 일본인 최초로 영국으로 국비 유학을 떠나게 됩니다. 진짜 똑똑하긴 했나 봐요. 하지만 거기서도 신경쇠약과 인종차별로 괴로워했고 그를 알고 지내던 일본인들이 일본 정부에 나스메 소세키가 미쳤다는 전보를 쳤다고 합니다. 귀국 이후에 대학에서 강사로 전전하던 소세키는 신경쇠약을 완화하기 위해 나는 고양이로소이다를 집필하고 평단의 호평을 얻었습니다. 그 이후로 나스메 소세키는 작가의 길을 열망하기 시작했고 이후 런던탑과 도련님 등을 연달아 발표하면서 인기를 얻습니다. 마음, 그 후 등 그의 후반기 소설을 먼저 읽은 독자라면 이 사람이 우울하기 짝이 없는 니힐리즘의 소설가라고 생각하게 될 테지만 반대로 그의 초기작은 아주 가볍고 웃기고 재치가 넘칩니다. 정말 낄낄대면서 읽을 수 있어요. 1915년 3월에 교토에서 지내던 중에 5번째 위궤양으로 쓰러지고 그해 12월 9일에 뇌출혈을 일으키면서 유작이 된 명함을 집필 중 49세로 타계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이 마음이란 소설은 그가 사망하기 2년 전에 발표한 소설입니다. 소설 마음의 줄거리는 이렇습니다. 주인공인 나는 대학생으로 여름방학을 맞았지만 딱히 집에도 돌아가지 않고 빈둥거리다가 한 친구의 권유로 도쿄 인근 가마쿠라의 바닷가로 놀러가게 됩니다. 그런데 가보니 친구는 사정이 생겨서 부랴부랴 고향으로 돌아가 버리고 나는 친구가 빌린 집에서 혼자 시간을 보내게 되죠. 무료하게 보내던 어느 날 바닷가에서 우연히 중년의 한 남자를 만나게 되는데 이후 나는 그를 선생님이라고 부르며 친해지게 됩니다.
선생과의 교제는 도쿄에 돌아와서도 이어집니다. 선생은 시즈라고 하는 부인과 둘이 살고 있으며 마땅한 직업도 없이 가끔씩 어느 묘지에 방문하는데 누구의 묘냐고 물어도 선생은 대답해주지 않습니다. 졸업이 다가와도 직업을 구할 노력을 하지 않는 내게 선생은 집안에 재산이 좀 있냐고 물으면서 만약 아버지가 편찮으시다면 돌아가시기 전에 유산을 받아두는 것이 좋다는 좀 어울리지 않는 조언을 하기도 합니다. 이후 주인공 나는 아버지의 병세가 악화되어 잠시 고향으로 돌아가는데 얼마 뒤에 선생에게서 좀 만날 수 없겠냐는 편지가 옵니다. 하지만 나는 아버지의 병세가 깊어 이에 응하지 못하게 되죠. 그리고 또 얼마 뒤 선생에게서 또 한 통의 편지가 도착합니다. 나는 편지의 내용을 대충 훑어보다 거의 마지막 부분에 자네가 이 편지를 읽을 때쯤엔 내가 이 세상에 없을 것이라는 구절을 발견하고 황급히 도쿄로 향하는 기차 안에서 선생님의 편지를 하나하나 읽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소설은 선생님이 쓴 편지의 내용으로 전환되죠. 선생은 학창시절에 부모를 잃고 작은아버지가 선생의 후견인이 됩니다. 숙부는 현 의원을 맡고 있는 데다 평소에 돌아가신 아버지가 존경하던 터라 선생은 숙부에게 모든 유산을 맡기고 지내고 있었는데 선생이 대학에 들어갈 즈음에 철석같이 믿었던 숙부가 거의 모든 재산을 빼돌렸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이에 선생은 숙부에게 깊은 배신감을 느끼고 인간 불신에 빠지게 되죠. 숙부와는 절연한 채로 하숙을 시작하는데 이 하숙집의 딸을 사랑하게 됩니다. 그런데 자신이 하숙집에 데려온 선생의 친구 K 또한 이 아가씨에게 빠져들게 되죠. 친구 K가 아가씨를 좋아한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자 조바심을 느낀 선생은 선수를 쳐서 이 아가씨의 어머니에게 결혼 승낙을 받아내죠. 선생은 이 사실을 친구에게 끝내 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선생에게 깊은 배신감을 느낀 친구는 스스로 목숨을 끊습니다. 이 사건으로 선생은 자신이 그토록 경멸하던 숙부와 같은 종류의 인간이 되었다는 사실에 또 절망하죠. 선생이 방문하던 묘지는 바로 자신 때문에 죽은 친구 K의 묘지였던 겁니다. 선생은 평생 죄책감에 시달리는 삶을 살다가 주인공인 나에게 모든 사실을 편지를 통해 밝히고 자살합니다. 그리고 아내 시지에게는 이 사실을 비밀로 해달라는 부탁을 남기죠. 이것이 소설의 끝입니다. 제가 이 소설을 처음 읽게 된 건 대학생 시절이었는데 사실 저는 누군가에게 배신을 당한 적도 또 이렇다 할 배신을 해본 적도 없는 인간이었지만 선생을 죽음으로 이끌고 간 배신에 대한 감정을 깊이 동감하고 그 뒤로도 이 마음이란 소설을 몇 번이나 더 읽었습니다. 하지만 그러고도 왜 이 소설이 이토록 나의 마음을 흔드는지 좀처럼 설명하기는 어려웠죠. 그래서 아마도 처음으로 도서관에서 누군가에 대한 편견, 나 스메 소세기의 편견을
찾아 읽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은 너무 오랜 시간이 지나서 거기에 뭐라고 쓰여 있었는지 잘 기억은 나지 않지만 저는 그 평전에 꽤나 감동을 받아 그 이후로 나스메 소세키의 다른 책들을 더 찾아 읽게 되었습니다. 나스메 소세키의 마음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이유는 단순히 그 소설이 우울한 이야기가 아니라 모든 사람이 느끼는 삶의 깊은 외로움과 이기적인 마음에 대한 죄책감, 그리고 그런 인간들 사이의 거리감을 간결하고 또 정직하게 대범하면서도 섬세하게 그려냈습니다. 나스메 소세키의 마음은 인간 존재에 대한 본질적인 고독을 표현해요. 특히 선생이라는 인물은 타인과 깊이 연결되지 못하고 평생을 죄책감과 외로움 속에서 살아가죠. 개개인마다 사건의 경험은 다르지만 결국은 그 외로움이라는 감정이 단순히 그 사람만의 사적인 문제가 아니라 굉장히 보편적인 것이며, 이 글을 쓰는 작가도 그 깊은 괴로움을 느끼면서 살아간다는 점이 마치 동병상련을 느끼는 우리에게 위로를 준다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웹툰 연재를 따지 못해 무척 괴로울 때 다른 작가님들이 비슷한 토로를 SNS에 올리면 나만 힘든 게 아니로구나 하는 느낌이 어떤 안도감을 준다는 거예요. 마음, 숨기고 싶은 감정들, 그러니까 질투나 죄책감, 사랑, 불안, 배신감, 이런 감정들을 절대로 넘치지 않는 절제의 문체로 차분하게 풀어냅니다. 우리가 평소 느끼고 있지만 말로 표현하지 못했던 그런 느낌들을 대신 말해주는 것 같이 말이죠. 저는 그 복잡 미묘한 감정을 대표하는 단어가 바로 모순이라고 생각을 해요. 자신이 저지른 배신에 대한 절망으로 자결을 선택한 선생은 사실 그 죽음으로 아내를 배신하는 행위를 저지르잖아요. 심지어 자기가 왜 죽는지 말도 안 해주고 주인공인 나에게는 비밀까지 지키라고 말하죠. 이 무슨 잔인하고 이기적인 인간입니까? 혼자 고결한 척은 다하고 말이죠. 이 선생이라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마음은 어찌 보면 굉장히 우아하고 또 정직하고 순수해 보이지만 인간이기에 어쩔 수 없이 보여지는 모순이 우리 모두의 일부일 수밖에 없다는 점을 인정하게 만듭니다. 결국 우리는 완벽할 수 없는 존재라는 거죠. 소설 마음은 희망을 말하지 않습니다. 우울하고 어두운 소설이죠. 대신 쓸데없이 억지를 부리지도 않습니다. 삶의 어두운 그 정면을 바라보고 회피하지 않는 소설, 그리고 주인공의 태도가 오히려 나의 고통도 삶의 일부로서 받아들여야 하는구나 하는 용기를 줍니다. 그래요. 오늘은 이 우울한 세상에서 나 혼자 살아남기 캠페인에 참여한 여러분을 위해 정말 우울하기 짝이 없는, 하지만 문과로서 지나칠 수 없는 나스메 소세키의 소설 마음을 소개해드렸습니다. 그 온천으로 유명한 시코쿠의 마스야마시라고 하는 작은 도시가 있어요. 작지는 않습니다만 개인적으로는 온천을 좋아해서 일본 도시 중에 가장 많이 방문한 곳인데 거기에도 이유가 있어요. 시내 쪽에 아주 오래된 도고 온천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 도고 온천에 여인숙처럼 방이 하나 있는데
나스메 소세키가 도련님이라는 소설을 쓸 때 이 온천장에 머물렀다고 합니다. 제가 이 나스메 소세키의 방을 가봤어요. 온천 안쪽에 2층으로 올라가는 좁은 계단을 오르면 나오는 방이 하나 있습니다. 대단한 방이 아니라 정말 여인숙처럼 아주 좁은 방이에요. 앉은 뱅이 책상이 하나 있고요. 별 느낌이 없을 줄 알았는데 느낌이 아주 이상하더라고요. 100년 전에 이 방에서 제가 좋아하는 나스메 소세키가 이곳에 앉아 글을 썼다고 하니 말입니다. 그래요. 여러분도 좋아하는 작가를 한 명 찾아보세요. 그리고 친구가 되어 보는 겁니다. 그 작가의 문장이 여러분에게 힘이 될 겁니다. 분명해요. 그리고 좋은 책을 만났으면 들고 다니세요. 필요할 때마다 가방에서 꺼내 그 책을 방패로 쓰는 겁니다. 크기도, 무게도, 또 가격도 이 방패로 쓰기 정말 안성맞춤이죠. 저마다의 멋진 방패를 구해서 난데없이 달려드는 공격에서 자신을 지키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여기는 인도 뉴델리. 저는 마음이란 방패를 가진 만화가 주드 프라이데이였습니다. 굿나잇 혹은 굿모닝입니다.